유튜브 영상에서 바닐라라는 일본 여배우는 또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전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억엔 약 29억 원을 들여 성형을 했어요. 처음 성형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이미 미쳐버렸어요. 프랑스 인형처럼 되길 바래요. 예쁘게 되기 위해서라면 몇 년 더 짧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성형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미모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직업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 코성형, 턱 보형물 등으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형에 중독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인기 유튜버 바닐라가 바비 인형처럼 성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닐라의 본명은 미즈노 노리에로 16살부터 성형을 시작하여 수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유명해졌고 2013년경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해 많은 사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전혀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며 각기 다른 시기의 스타일 차이가 극명합니다. 하지만 바닐라의 목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인형이 되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베르사유 궁전에 프랑스 인형이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프랑스 인형이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만약 그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 바닐라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게 굴었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녀가 인간 같지 않다고 말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닐라에게 있어 인간 같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며 그녀의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프랑스 인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못생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16살에 성형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 7만엔 약 68만 원을 들여 쌍꺼풀 수술을 하고 점을 제거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몇 개 각도에서는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밝아졌으며 점점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형의 성과를 맛본 그녀는 코 수술, 턱 보형물 삽입 등 점차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눈, 더 날카로운 코, 인형 같은 얼굴, 더 풍성한 이마, 더 뾰족한 턱을 원했습니다. 성형 전 그녀는 평범한 외모의 일반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완전히 고친 후 화장과 필터를 더하니 그녀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모의 혜택을 맛본 후 그녀는 성형의 길을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일본의 특수산업에 들어가 술집에서 일하며 성형수술을 위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성형수술을 미친 듯이 계속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미 30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했고 총 3천만엔 약 2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완전히 새 얼굴이 된 후 그녀는 성형수술계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자주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형수술 경험을 숨기지 않았고 성형수술을 미끼로 팬을 끌어들이고 광고를 받으며 벌어들인 돈은 전부 성형에 재투자했습니다. 2017년까지 그녀는 성형수술에 1억엔 약 9억 7천만 원 이상을 썼고 2019년 말에는 2억엔 약 19억 5천만 원, 2022년까지는 누적 3억엔 약 29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끝이 없는 구멍이 되었고 바닐라는 자신에 대해 영원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형이 되기 위해선 예쁜 큰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했고 그 후엔 안쪽과 바깥쪽 눈꼬리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렌즈를 착용하고 히알루로산 주사로 애교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수술을 통해 자신의 눈 색깔을 영구적인 보라색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보라색 눈이 더 매력적이고 섹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색이 그녀가 인형에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진에서는 눈이 더 이상 보라색이 아니었습니다. 코는 그녀가 가장 많이 리터칭한 부분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미 7번이나 반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작고 깔끔한 코를 원했고 이를 위해 코 종합수술을 받아 코끝을 더 뾰족하게 만들고 코폭을 줄였으며 콧대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정상적으로 숨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에도 여러 번 필러를 주입했으며 더 귀엽게 보이기 위해 미소 입술을 만들려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치아 교정을 위해 1,000만 엔, 약 9,787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통해 치아를 더욱 하얗게 만들기 위해 세라믹 크라운도 착용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하얀 치아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했던 세라믹 크라운을 제거하고 더 하얀 이산화 지르코늄 세라믹 크라운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뼈를 여러 번 바꾸었고 심지어 인공뼈를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서양인처럼 머리 모양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로 바닐라는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깨어나고 나서는 머리 부분에 통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몸매에도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가슴 억대 수술을 했고 매번 더 큰 보형물로 교체했으며 결국 가슴에 총 6kg의 보형물을 삽입해 괴물 같은 M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가슴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느다란 허리와도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지방 흡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4개의 갈비뼈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가 더 얇아졌고 의사는 더 이상 갈비뼈를 빼면 폐에 손상을 입게 되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후에야 수술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는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미의 기준은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속에 완벽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계속 변했고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 사진 속 35살의 모습은 이렇지만 행사에 참석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바닐라는 자신도 이미 너무 지나치게 성형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형 중독에 걸렸어요. 마치 마약처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하고 마취주사를 맞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도 그녀는 계속해서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 병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바닐라는 소년처럼 뛰어다니며 활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 동급생들과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악의는 직설적이고 학교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못생긴 괴물이라고 불리며 못생긴 가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큰 나무 탁자에 그녀의 이름을 새겨놓고 죽어라는 등의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녀는 괴롭힘을 당해 주기적인 구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구토를 하였고 복통, 두통, 전신 불쾌감, 쇠약감 등이 나타났으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영양주사를 맞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닐라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오히려 그녀보다 6살 어린 남동생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동생은 6살이나 어려서 부모님은 그를 더 아껴주었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닐라는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너 그렇게 못생겼으면 참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새길 때 수많은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여전히 어두운 날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싫어했어요. 사진 찍을 때 웃지도 않았죠. 외모가 전부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미 미쳐 있었어요. 그 시절 그녀는 이게 바로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되면, 예쁜 여자애가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름다움이 바로 정이야. 만약 그녀가 할머니의 장식장에 있던 프랑스 인형처럼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성형을 하라고 했고 심지어 가족조차 너 너무 못생겼으니 성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벌어들인 돈을 성형수술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혐오가 화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형은 확실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운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형을 시작한 후 바닐라는 정말로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오히려 미인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위선이 많아요.
겉으로는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연간 수천만 엔의 수입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숫자로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비판을 받더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 생각해요. 바닐라는 자신의 성형 중독이 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름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바닐라가 결코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문제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트라우마, 일본 사회의 병적인 미의 기준, 심각한 학교 폭력, 그리고 그녀에게 지원을 주지 않은 가정 환경이 모두 외모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닐라는 성형을 구명줄처럼 여기며 아름다워지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술을 해도 그녀는 여전히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이 상처에서 그녀를 구해줄 정신과 의사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닐라의 성형수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성형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직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잘생긴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뉴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차례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아래 기이한 진실이 사람들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또 어떤 복잡한 관계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 사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은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 그리고 상업과 무역, 또 문화와 매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듣는 브로드웨이와 월스트리트는 모두 뉴욕에 위치하죠. 뉴욕은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에는 300만 명을 넘는 이민자들이 지내고 있고 2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가장 다양한 인구 집단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 필라크루즈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성공한 여성 투자 은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포덤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후 시티은행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 뒤 유명한 바클레이스 캐피털로 이직하여 수석 신용대출 애널리스트로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녀에게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세의 마리아는 키가 150cm에 불과하고 몸무게는 40kg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조금 작았어도 항상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 관리도 잘해서 겉보기에 2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미국 이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조퇴한 적도 없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한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14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항상 가장 일찍 도착하는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아파트로 연락을 해도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기다리게 된 동료들은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리아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문 앞에는 3일간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마리아의 상사 한스는 마리아가 입사할 때 등록한 비상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뉴저지에 사는 마리아의 작은 어머니였는데 작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녀의 아파트로 가게 하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리아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싸한 느낌이 들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접시가 높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포도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뒤집힌 흔적과 싸운 흔적이 없었고 붉은 자국도 없으며 마리아만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뉴욕 경찰은 이러한 실종 사건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마 사건을 조사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 초 4개월 동안 뉴욕 경찰서에서는 18,400건이 넘는 실종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전의 실종자까지 계산하면 더 무서운 숫자일 겁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뉴욕 경찰의 무능을 증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경찰을 믿지 못하여 사람 찾는 공고를 대량 인쇄하여 뉴욕의 거리에 붙였으며 또 여러 기자를 연락하여 뉴욕의 주요 신문에 실종자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였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4월 13일 오전 11시쯤 마리아가 근처 교회로 가는 걸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것과 그녀가 회사로 가 다음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근처의 CCTV를 통해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 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약속이 있는지 빠른 속도로 거리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미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요? 마리아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마리아가 수년 동안 흑모설이라는 병에 시달렸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질환의 일종으로 환자의 혀가 검게 변하게 됩니다. 신체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보기에는 좋지 않았죠. 마리아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라지기 이틀 전 그녀는 갑자기 의사와의 예약을 취소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실종된 날에 그녀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에 따르면 그녀가 그 의사의 병원 근처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의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의사가 신용카드 결제 말고 미화로 400달러, 한화로 약 5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400달러를 인출했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경찰은 레이저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마리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여 경찰 측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딘 파이엘로인데요. 경찰이 그에게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가 병원은 닫고 저택을 팔고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출국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59년 딘 파이엘로는 뉴저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매우 똑똑하여 이웃들은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메디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동급생들로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물론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1977년에 딘은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로 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딘은 2학년이 되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공사 작업반장까지 맡게 되었죠. 그리고 막노동을 하게 된 딘의 몸매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처음 딘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아주 불만스러웠지만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잘 지내는 걸 보고 점차 아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은 하나의 결정으로 아버지를 화나게 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딘은 자신이 동성애자이며 남성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 후로 그는 게이바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딘은 잘생긴 외모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딘은 다양한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자친구들도 계속 바뀌게 됐습니다. 딘은 놀기 좋아했지만 그의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사 작업반장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건설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 뉴욕에서 고가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도 하였죠. 그의 주택은 오래되었는데요. 이는 또 꽤 유명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때 국제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예리차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구입한 딘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딘은 더 이상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술에 중독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나쁜 습관까지 생겼었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아 그가 모아둔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지만 게으른 생활에 익숙해진 그의 사고방식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을 하면 수익이 높았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이 되어 미국 사람들은 패션과 뷰티에 점점 더 열광하게 되었는데요. 부자들은 멋져 보이기 위해 돈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헬스 스파 센터도 이로 인해 급속히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딘은 스파에서 일하다 가게주인 마이클 하트를 알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딘이 재능 있는 사람이고 그가 타락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여 딘에게 나쁜 버릇을 전부 버리라고 하며 그와 같이 일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딘을 설득하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직업이 신기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인지 딘은 마이클을 믿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스파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는 아무것도 몰라 간단한 제모 작업만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딘은 열심히 노력하여 레이저 제모 전문 작업가가 되었죠. 1995년 스파 주인 마이클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딘은 뉴욕 맨해튼으로 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부과 전문의인 로리 폴리스가 운영하는 스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매장은 마이클의 매장보다 훨씬 더 컸으며 더욱 중요한 건 그곳의 고객은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손님은 브로드웨이 배우와 할리우드의 스타였습니다. 듣기로는 마돈나도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딘은 새로운 직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기회가 가득한 뉴욕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스파에서 일해왔으며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딘의 야망을 품게 되어 결국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그는 파크 애비뉴에 본인의 병원을 설립하고 값비싼 레이저 장비를 임대했습니다. 처음 그는 레이저 제모 사업만 하여 잘생긴 외모와 노련한 실력으로 사업이 잘 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어렵게 끄는 나쁜 습관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흰색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으며 밤이 되기만 하면 딘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불법 약물을 흡입했습니다. 그는 직업 때문에 오피오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통제의 일종으로 코 스프레이로 약을 투여하며 약효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딘은 점차 그 약에 집착하게 되었죠. 사실 그는 스파에서 일할 때부터 환자를 마취하고 그 약을 훔친 적이 있었는데요. 복용하는 약이 증가하게 되어 환자의 약만 훔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그는 로리 의사의 처방전을 훔쳐 서명을 위조하고 많은 약을 처방했었습니다. 그 약은 2.5ml 한 병에 $100, 한화로 약 13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약이었는데 딘은 하루에 적어도 한 병을 사용했었습니다. 1998년 10월 로리 의사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많은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딘을 찾게 됐는데요. 그가 불법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딘은 전과가 없었기에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3년과 해독 의무형만 선고했습니다. 딘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지출도 많아 저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범행이 들키게 되어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임대료가 보다 저렴한 곳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영 범위도 급하게 확장시켰죠. 레이저 제모에서 레이저 흉터 제거, 레이저 피부 리프팅, 레이저 문신 제거, 또 다양한 스킨케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돈만 주기만 하면 그는 모든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딘이 불법 약물을 끊고 진지하게 일하게 되자 얼마 안 돼 딘은 또 많은 고객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딘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또 술과 불법 약물에 빠지게 됐고 더 이상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아둔 돈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빚도 지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남자친구 그렉 바흐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바흐는 딘에게 수천 달러를 여러 번 빌려주었지만 딘은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딘은 또 임대료가 없어 병원을 18번가 근처의 그라머시 파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딘에게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빚이 생겼으며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클리닉 사업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외모가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자주 접수되었습니다. 2002년 9월 딘의 클리닉은 이미 세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명은 기자인데요.
그들은 딘이 불법 진료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소식을 받아 몰래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를 주목하는데요. 로리 박사의 신고로 딘의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자는 비밀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2002년 10월 6일 뉴욕 포스트의 일면에 그가 당신의 피부를 짓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폭발적인 뉴스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딘에 대한 보도인데요. 딘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냥 제모사였는데 클리닉을 개업한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그는 급하게 사업을 확장했는데 확장한 사업은 전문적인 의학 배경과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딘의 병원은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그는 많은 환자의 피부 문제를 악화시켜 합병증까지 일으켰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딘은 면허 없이 영업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의 법률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최고 형량은 징역 4년뿐이었습니다. 딘은 5,000달러, 한화로 약 66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체포 당일에 석방됐습니다. 물론 그의 석방 조건은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소득이 없어진 딘은 50만 불, 한화로 약 6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택을 팔아야만 현재의 공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너무 낡은 상태였습니다. 집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약간의 수리가 필요했죠. 수리 비용을 모두 전 남자친구 바흐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딘은 반년 동안만 교도소에서 지내면 됐죠. 합의 조건 중 하나는 그가 경찰에 협조하여 보험 사기를 한 의사 2명을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마 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냥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불법 약물을 끊고 6개월간 감옥에 있으면 되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 합법 사업을 하면 그는 곧 다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딘은 무모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법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몰래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35살의 마리아가 딘을 찾게 됐습니다. 딘은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 사례와 의료 자격증을 보여주며 본인이 마리아의 병을 완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치료받기 위하여 또 딘이 전문적인 모습에 넘어가 그녀는 딘의 말을 믿고 진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CCTV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이메일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마리아는 2003년 4월 13일에 현금을 인출한 후 딘의 진료소를 방문한 후 다시는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욕대 병원의 한 의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데요. 그는 4월 13일에 딘이 그에게 전화하여 한 여성 환자가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경련과 쇼크가 발생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는 딘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이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보냈는지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하게 된 경찰은 딘이 마리아를 해친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는 역시 누구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설령 딘을 체포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딘의 전 남자친구 바흐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딘이 저택을 팔기 직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딘은 저택이 판매되기 전날에 이상한 시멘트 더미를 차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흐가 우연히 차고에 들어가자 딘은 그에게 욕을 하며 당장 쫓아냈습니다. 바흐는 또 차고에서 썩은 내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침 마리아가 사라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바로 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그 집은 주인이 바뀌었었는데요. 경찰은 양해를 구한 뒤 저택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 18일 경찰은 수색 끝에 차고에서 검은색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종된 마리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딘은 도주하였지만 그를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국 기록을 통해 그가 단기 비자를 갖고 코스타리카행 비행기에 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친구들의 이메일을 통해 그의 IP 주소를 확보하였고 그가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경찰보다 더 빨리 딘을 찾아낸 기자도 있었습니다. 딘은 게이바를 자주 다녀 사진 한 장으로 그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딘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리조트 주인은 제보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리조트에 있으니 빨리 서둘러서 오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6일 코스타리카 경찰은 리조트로 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딘은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그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저항하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게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특급 상해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일반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딘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타리카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코스타리카 국민의 범인의 인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딘은 자신이 코스타리카 국민이 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그는 이전에 집주인 부부를 찾아 자신을 양자로 입양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국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법에 합당하였지만 판사는 딘이 찾은 집주인 부부가 그보다 어려 그의 입양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죠. 이후 딘은 송환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2005년 5월, 딘은 결국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여 딘은 자신이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검찰과의 자백 협상을 통해 1급 폭행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죄를 인정하고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딘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딘은 자신이 의사라고 마리아를 속여 그녀의 병을 완치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3일 그는 마리아를 자신이 몰래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불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수술대에 누운 후 딘은 마취제 리도카인을 그녀의 혀에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사에 효과가 없어 딘이 연속하여 여러 번의 주사를 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죠. 만약 전문의였다면 환자가 그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걸 파악하였을 것이고 알레르기 약을 주사하고 또 제때 응급실로 보내 구조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딘은 전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경련을 일으켜 쇼크에 빠진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고 긴장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의사 친구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딘은 몰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경찰에 발각될까봐 결국 마리아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경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아의 심박이 멈추었을 때 그는 검은색 여행 가방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그녀를 여행 가방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행 가방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마리아를 저택의 차고에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후 여행 가방에 넣어졌을 때 그녀는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3년 9월 딘은 집을 팔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45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딘이 바흐에게 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한화로 약 1318만 원만 갚았습니다. 그 외의 빚도 딘은 일부만 갚았습니다. 그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후에도 숨어서 살지 않았으며 집을 판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체포되기 전까지도 술집과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었죠. 딘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실 아티카 교도소에서 17년만을 복역하였습니다. 그는 행상이 양호하여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는데 보냈고 출소 후 그는 식료품점에서 수리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2022년 딘은 ABC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며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치료하기 전날 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불법 약물을 다량 투여하여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진료 때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요. 그녀는 매우 불편해했어요. 치료 과정은 길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마취제를 사용했어요. 인터뷰 도중 딘은 처음으로 마리아의 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왜 겁쟁이처럼 행동했었는지요.
그녀는 정말 관대했어요. 저는 그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탈바꿈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악행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디는 법적 처벌을 받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마리아의 가족이 딸을 잃은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딘이 마리아가 사고를 당하기 전 7년 전부터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만 사항을 호소했지만 그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했었죠. 간단한 레이저 제모는 괜찮았지만 복잡한 레이저 시술은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딘은 의사 자격 없이 7년 동안 무면허로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는 건 정부의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뷰티 클리닉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이에 반드시 신중함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스트리퍼의 함정을 알아봅시다. 하룻밤에 명품 가방을 사고 일주일 만에 차를 구매하고 한 달 만에 집을 구입합니다. 이 여성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완벽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녀들의 거짓말에 넘어간 남자는 머리가 좋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몇 남성들은 겉보기에 결코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주인공 로슬린 케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초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 월마트에서 큰 봉지에 과자와 사탕을 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 반 친구들에게 팔아 차익을 벌곤 하였죠. 로슬린의 친아버지는 그녀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무 말도 없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일하다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직 젊다는 이유로 부유한 노인과 결혼하여 다시는 로슬린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로슬린은 17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또 말주변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처럼 20살이 되기 전에 딸을 낳았는데 남자친구도 그녀의 아버지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떠나버렸죠. 고민 끝에 로슬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인구수가 매우 적어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그녀는 짐을 싸서 뉴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도 그녀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유명한 스포츠 클럽에서 스페셜 댄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클럽은 체인점으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뉴욕에 있는 클럽은 특별했는데 댄서들은 아름다웠고 아주 과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럽은 뉴욕의 비즈니스 센터와 가까웠고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이 술을 마시고 스트리퍼가 춤추는 걸 보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고객을 접대하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트리퍼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누가 부자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시기를 찾아 돈을 한 번에 크게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녀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가 어떤 시계를 차는지, 어떤 벨트를 착용하는지,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서 그들을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녀들은 남자들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유혹수단을 사용하죠. 상대방이 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다양한 스킬을 동원해서 그 남자가 술을 사고 팁을 주도록 유도합니다. 또 시기를 잘 파악하여 손님을 바이 룸으로 데려가죠.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야릇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프라이빗한 룸이었습니다. 룸의 시간당 요금은 $1,000로 하나로 약 135만 원부터 시작하여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술은 한 병에 $500, 하나로 약 67만 원이 되는 샴페인이었고 소비도 무제한이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댄서는 가장 아름답거나 춤을 가장 잘 추는 댄서가 아니며 사람을 확실히 잘 보고 말주변이 좋고
남자가 돈을 잘 쓰게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슬리는 그곳에서 아주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로 일할 때부터 부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녀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로슬리는 1년 동안만 돈을 벌고 그 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스트리퍼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취득하고 보통의 일을 찾아 좋은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룻밤만 움직이면 수만 달러를 벌 수 있게 되자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건 잠시 미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날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나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슬린을 비롯한 스트리퍼의 수입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들은 기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클럽의 무대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곧 로슬리는 자신이 밤새 춤을 추는데 오히려 클럽에 바쳐야 할 돈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빠르게 돈 버는 맛을 알게 되어 서빙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동료들은 비밀리에 특별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로슬리는 끝내 마음을 독하게 먹지 못하고 한편으로 계속 춤을 추며 한편으로는 손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돈이 많은 손님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드디어 한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많지 않은 늙은 남자였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사만다 바바시입니다. 사만다는 얼굴부터 몸매까지 과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이트클럽의 단골이었는데 춤을 춘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클럽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사치품으로 둘러싸인 부자인 것만 확실하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경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전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로슬린도 이 여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죠. 호기심에 그녀는 사만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뜻밖에도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으며 두 사람 모두 미혼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된 후 로슬리는 마침내 마음속의 질문을 물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돈을 버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사만다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월스트리트에서 만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로슬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 갔는데 사만다를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잘 재단된 양복과 스커트를 입고 섬세한 화장을 하고 가방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는 사만다는 일하는 엘리트와 같았습니다. 사만다는 호화롭게 장식된 바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전부 고급 오피스 빌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시며 즐기곤 하였습니다. 곧이어 사만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는 롤렉스를 착용하고 AE 블랙카드를 긁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자리를 찾는 척하다 곧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고 뉴욕으로 출장을 온 것입니다. 남자가 사만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영업일을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일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또 상사가 엄격하고 고객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척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몇 잔 하더니 상대방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만다가 한 다음 말은 남자로 하여금 오늘 밤 이 여자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만다는 그에게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는 바로 계산하고 그녀를 따라 스코어스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만다는 사실 꽃뱀이었습니다. 클럽의 주류 판매는 막대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500불의 샴페인은 사실 그냥 스파클링 와인인데 비싸봤자 수십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실비를 포함하면 1박 비용이 90% 이상이 순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만다는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들을 속여 돈을 쓰게 하고 술집은 40%의 몫을 그녀에게 주곤 했죠. 어떻게 보면 사만다에게는 원금이 들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되자 로슬린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클럽에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옷을 입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만다는 본인도 나이가 들어 이 일을 몇 년 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합작하여 꽃뱀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들은 카리나 파스코치라는 여성도 불러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술 전공의 대학생으로 평소에는 술집에서 술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스트리퍼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막 일을 시작한 인턴 역할을 시키기에는 마침이었죠. 이렇게 세 사람은 한 팀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곧 문제를 발견합니다. 유혹을 받는 남자들은 대부분 단 한 번만의 육체적 관계나 돈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상대방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매우 인색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몸을 절대 팔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었는데 말이죠. 만약 그녀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만다의 계획으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녀들을 전문 서비스 업계의 여성을 찾아 그녀들을 대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멍청하지도 눈이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을 꺼서 얼굴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만약 상대방이 불을 켰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사만다는 그녀들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수년 동안 술집에서 일해와 주량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녀들보다 술을 더 잘 마셨습니다. 그녀들은 토할 정도로 술을 마셨지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사만다에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사만다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TV 뉴스를 통해 마약 밀매 조직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만다는 그녀들도 마약을 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친숙한 밀수업자 몇 명을 찾아 비슷한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의 작업에서 팀원들은 몰래 고객의 컵에 약을 탔죠. 결과적으로 효과는 매우 좋았고 상대방의 주량이 아무리 좋더라도 술을 두 잔만 마셔도 약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그녀들은 몇 번의 투약에 곧 그 약물이 놀라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량만 투여해도 그 남자들은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음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녀들은 목표의 남성이 약을 먹은 후 그의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긁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그 남자들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큰 소비는 신용카드 회사가 의심해서 카드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녀들은 남자의 비서인 척하며 전화를 받아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술에서 깬 후 그 엄청난 소비 내역을 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거의 100% 자신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몰래 카드값을 납부할 것입니다. 이건 그들 대부분이 이미 결혼을 했고 또는 기업이나 정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럽에서 돈을 쓰는 게 사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회사에서 추적을 하게 되면 그들의 체면을 깎을 수 있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깨끗했습니다. 남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몇몇 여성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그녀들은 한 장 또 한 장의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사만다의 조직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스타일의 여자들을 모집하고 본인의 판매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사장직에 올리고 로슬린을 부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남자에게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는 요난이라는 뉴욕의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사만다는 대학생인 카리나에게 졸업을 앞둔 간호사로 가장하여 의사에게 애정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싱글인 닥터 요나는 바로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카리나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하였는데 와인을 몇 잔 마시자마자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의사는 낯선 호텔 스위트룸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의 옆에는 카리나가 수필로 적은 하나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어젯밤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적혔으며 의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핑크색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곧 다시 만나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본인의 주량이 괜찮은데 어떻게 몇 잔의 와인으로 취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는 그가 너무 신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다시 한번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카리나는 다시 예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와인 몇 잔을 마시고 청구서에 사인한 것만 기억나고 호텔에서 깨어나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사신분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카리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카리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간호사일 뿐, 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그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의사는 자신의 신용카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랑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받은 카리나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보자들은 원래 그렇게 멍청한 걸까요? 하지만 그녀가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정한 약속 장소는 재즈 콘서트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공연장에는 술이 제공되지 않아 그녀가 약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마침내 콘서트가 끝나자 카리나는 그에게 근처 바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의사는 지난 두 번의 데이트와 같이 또 호텔에서 깼죠. 하지만 이번에 그의 휴대폰에는 카드 회사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카드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액수의 소비가 있어 그에게 확인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비용을 확인했을 때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의 카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 건의 내역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6만 달러, 하나로 약 8천만 원이고, 한 번은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이었으며, 또 한 번은 전날 밤에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세 번의 소비는 전부 스코어스라는 클럽과 그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세 번은 전부 카리나와 데이트하며 술에 취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카리나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욕했습니다. 카리나는 그를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분노에 빠진 의사는 갑자기 자신이 사흘밤 동안 술을 마신 뒤 비정상적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어 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암페타민, GHB4 하이드록시 부탄산, 그리고 강력한 수면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경찰서로 가져가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마약을 투약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클럽의 CCTV 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자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3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클럽을 갔었는데 발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그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 그를 안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란 댄서도 의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에 또 올게 하며 청구서에 사인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몸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 여자들은 그게 전부 불법 약물이라며 의사가 술에 취해 스스로 먹은지 누가 알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차도 의사가 자발적으로 클럽에 간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번 연속이나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의사가 단지 신용카드의 빚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죠. 사실 이 돈은 의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했다는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 이는 사기 소비라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클럽은 지불 거부해 신용카드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회사는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세 당사자는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인색한 의사를 다소 경멸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스코어스 클럽이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다는 여러 차례의 신고를 받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서명을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결국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술집 호객 행위는 이론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건 범죄로 판단하여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객으로 위장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뉴욕의 한 고급 호텔에 객실 2개를 예약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룸에는 카메라와 도청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다른 룸에는 경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부자처럼 생긴 경찰에게 고급 자동차와 시계를 장식했고 그가 호텔 아래층의 바에서 술을 마시며 꽃뱀의 관심을 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전은 그날 밤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 젊어 보이는 여성이 휴가 기간 동안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잠복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연스레 뉴욕의 스코어스 클럽이 매우 유명하다고 동료가 그랬는데 여자라서 혼자 공연장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워요. 같이 그곳으로 가 구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잠복 경찰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위층 방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는데 우선 룸을 들렸다가 그곳으로 갑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의 말대로 그 여성은 룸으로 들어가자 경찰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방에 있는 와인 캐비닛을 열고 그녀에게 선택하라고 하며 그 여성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자가 손바닥에 숨겨둔 흰 가루를 몰래 와인에 붓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경찰에게 다가가 웃으며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에 꿰맨 스펀지에 몰래 와인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경찰관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신 후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날까요? 경찰은 이게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몇 분 후 침대에 쓰러져 자는 척했습니다. 경찰의 예상은 본인이 잠들게 되면 그녀들은 신용카드를 찾아 돈을 마구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경찰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부축하며 그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경찰도 상대방이 왜 본인을 깨우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경찰은 잠든 척하며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을 깨우지 못했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우두머리인 사만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4명의 여성이 달려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의사를 3번이나 속인 카리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동을 진행한 여성은 분명히 젊고 경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복용량에 맞춰 투약했는데 이 남자가 한 잔의 술에 이렇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카리나는 경찰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의아해하며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그제서야 약은 그를 잠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명의 여자 앞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가 없었죠. 그는 계속 잠든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리나는 바로 리더인 로슬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로슬린은 어떻게 하든 그를 깨워서 클럽으로 보내라며 본인 없이는 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녀들은 찬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며 얼음을 붓고 또 머리카락과 가슴의 털을 뽑고 팔을 깨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들의 당황한 행동에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는 경찰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치를 취하려던 순간 카메라 속 경찰은 몰래 발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가 아직 버틸 수 있으니 그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며 그녀들이 계속하여 그를 고문하고 있는 걸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거의 30분 이후 그녀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이 남자가 어떤 질병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며 결론을 지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만다는 결국 전화상으로 우리는 돈을 원하는 거지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남자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한 후 그녀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복경찰은 그제서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들의 잠복 작전은 결국 코미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많이 획득했죠. 그 여성들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그들의 의식이 흐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큰 액수의 청구서에 서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이 직접 클럽에 갔을 때만 카드를 긁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영리한 행동인데요. 카드를 자신의 손으로 긁지 않는 한 절도범죄와 연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경찰이 그 우스꽝스러운 잠복 수사로 누구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사실 오래된 방식이지만 적들의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번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젊은 여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한다는 명목으로 목표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여경은 조사를 통해 그녀들이 실제로 관계가 좋은 사람과 보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급된 돈이 적어 갈등을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복경찰의 선동으로 정말로 누군가가 조직의 범행 과정을 자백하게 됐습니다. 투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3일째 판정이 될 수 있었죠. 투약한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단호하게 몇몇의 주범을 체포하여 사기 조직을 해체시켰습니다. 사람은 잡혔지만 사건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바로 피해자가 협조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외에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 그들은 모두 얼굴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경찰이 전화하여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전부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변호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법정 심리 대신 자백 협상을 체결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협상 결과 2명의 주범 사만다와 로슬린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녀들은 보석 협정에 준수한다며 감옥에 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슬린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추후 영화의 각색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시나리오 작가의 로열티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사만다는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로슬린과 달리 사만다는 영화가 자신의 이미지를 비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작진과 배우 제니퍼 린 로페즈를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포함한 다른 공범 2명도 실제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들이 형을 집행하는 방식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녀들은 일요일에만 감옥에 가서 보고하고 그날 밤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3번이나 속게 된 의사는 여성들이 죄를 자백한 뒤 신용카드사와 스코어즈 클럽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클럽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회사는 의사의 신용 한도를 복원했습니다. 세 당사자는 전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기한 건 스코어즈 클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휴업 정리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